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들의 죽음은 그 항성이 가진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항성의 최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백색 외성으로 식어가거나 중성자별에서 블랙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항성들이 수소 핵연료를 모두 소비하면 그 별의 중심부는 헬륨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 헬륨 핵이 3개가 모여 탄소를 형성하는 과정인 삼중알파 과정이 시작되며 다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헬륨 핵융합의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별은 점점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방출이 줄어들면 별은 중심에 집중된 질량을 유지하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죠. 동시에 별의 외부층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수십억에서 수천억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인 약 138억 년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그래서 완전히 식어버린 백색 외성인 흑색 외성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며, 흑색 외성은 아직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들의 최후는 서서히 식어가며 휴면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태양보다 8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백색 외성으로 압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색 외성 단계를 넘어 초신성 폭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폭발로 인해 항성의 대부분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며,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핵은 중성자로 압축되어 중성자 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성자 별은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고밀도의 핵을 가리키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별들은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중성자 별의 밀도를 사과와 비교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과의 무게는 약 100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과가 중성자 별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무게는 무려 14억 톤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처럼 중성자 별은 상상 이상으로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비교적 큰 항성들은 폭발한 후 남은 질량이 블랙홀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항성은 자신의 임무를 마감하며 중성자 별을 남기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별들은 더욱 격렬한 초신성 폭발을 경험합니다. 이런 폭발은 별의 외부층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며 그 중심부만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중심부는 별 자신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계속해서 압축되고, 이 압축은 사건의 지평선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할 수 없게 되며, 이 지점을 넘어선 공간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블랙홀은 근처의 물질과 빛마저 빨아들이는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의 중력 렌즈 효과나 물질의 가속화 같은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블랙홀의 존재를 추론하게 되죠. 이렇게 가장 큰 별들은 블랙홀을 남기며 그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이 핵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소멸하는 시점은 아직 50억 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소멸 전에 이미 태양의 온도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지구의 생명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멸종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태양과 같은 별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항성의 탄생을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 항성의 탄생 과정을 이집트 신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를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들의 달력 시스템은 놀랍도록 정확히 1년을 365일로 계산해냈습니다. 이는 현대의 그레고리력 365.251에 매우 근접한 값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자신들의 계산한 1년의 날수를 천문학이나 수학식이 아닌 신화를 통해 이야기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학문 같은 따분한 방식보다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호했음을 보여줍니다. 태양과 같은 별의 탄생 과정 또한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탄생 신화를 통해 흥미롭게 드러나 있는데요. 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는 눈이라고 불리는 혼돈의 바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다에서 벤벤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벤벤의 꼭대기에서 짠 하고 최초의 신 아툼, 즉 태양신 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항성의 탄생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이 신화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별의 탄생은 성운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서 시작되는데,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떠다니는 성운의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눈이라 부르던 혼돈의 바다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운에서 무질서한 가스와 먼지 입자들은 중력의 힘으로 서로 끌려 모이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러한 중력의 작용이 계속되며 별의 초기 형태인 원시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원시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바다에서 벤벤이 출현하는 사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원시성은 질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더 이상 원시성이 아니라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상태를 전성기 또는 주성열 단계라고 하며 우리의 태양도 현재 이 단계에 있죠. 신화에서의 아툼의 탄생은 별이 핵융합을 시작하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신 아툼은 혼돈의 바다인 눈으로부터 생성된 벤벤에서 생명을 얻어 주변의 모든 것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성도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주변 세상에 빛과 에너지를 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죠.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여기서 생각해볼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 신화가 자연 현상을 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인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죠. 이번 영상의 다음 챕터에서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을 항성에 대입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항성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삶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요. 질량과 크기 그리고 구성요소 등으로 결정되는 별의 수명은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예상되곤 합니다. 인간의 삶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나 가족처럼 초기 환경 요인들이 우리 삶의 시작을 제시하곤 하죠. 하지만 절대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시별이 핵융합을 일으켜 그 빛으로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한다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주변에 즉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방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항성이나 우리의 삶도 언뜻 보면 시작부터 그 끝이 이미 결정된 것 같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항성이 우주에서 고유한 위치와 빛을 가지듯이 인간도 세상에서 고유한 빛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밝게 빛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주변 세상에 더하는 빛의 파장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사상가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먼저 자신에게 실천하라.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어떤 빛을 뿜어내길 원하시나요?